저희가 작년에 업무상 질병 목록이 시행령에 있는 목록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업무상 질병 목록에는 정신질환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목록에 그러니까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상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 자살과 관련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상에 기준이 있는데요. 자해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를 보지 않는데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원인이 업무상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를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나 암처럼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도 전부 전문가들의 협의를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질환을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구성은 7명인데요. 상임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2명에서 3명 정도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또 2명에서 3명 정도가 직업환경의학 의사 그리고 또 1명 정도가 노무사거나 변호사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행정직원은 재해조사를 할 뿐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온 정신질환과 자살건은 전부 다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 있는 그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시행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그동안의 어떤 질병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업무상 질병 목록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정신질환은 목록 외 질병으로 개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일본은 잘 아시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 즉 사고로 해서 인정을 하고요. 기타 질환은 개별 사례별로 인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판정 지침을 갖고 계시는데 유럽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큰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판정 절차의 차이에서 많이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는 질병입니다. 인정되는 질병이고요. 지금 저희가 법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판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질병은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환을 선정하게 된 건 한국 상황 때문인데요. 이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업무상 재해 신청 건수, 승인 건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자료고요.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을 별도로 분류하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라 2005년 자료만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신청 건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적고요. 작년에 인정 기준에서 정신질병이 어쨌든 하나라도 포함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심의를 가는데요. 매달 10건 이상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건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사망 건수 중에 자살 건수만 뽑아낸 자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청 건수가 예전에 비해 는 것은 사실인데 그 는 것의 대부분은 자살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52명이 신청해서 15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자살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뭔가 정신적 이상이 있었음이 확인이 되거나 판정을 하는 위원들이 있었을 법하다는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거나 그날 판정위원회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정도 상태는 정신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자살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또는 추정되는 질병명입니다. 대부분은 우울증이 있었다고 추정되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죠. 승인된. 지금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재해 조사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재해 조사 시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좀 직업적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환으로 사퇴 신청을 한 모든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불승인율이 대략 전체적으로 65% 정도 됩니다. 이 제일 밑에 가장 많은 게 여기 제조업이 가장 많잖아요. 이거 제조업이고요. 제일 많은 이게 기타 산업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업종 분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도 지금 정책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직업 분류에 따른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인데요. 이게 관리직,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직군부터 제일 여기가 이제 단순 업무 종사자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불승인율이 높은데요. 불승인율 70% 가까이 되고요. 판매 종사자의 불승인율이 75%. 신청하는 수도 적고 불승인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는 이 서비스 판매 종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노동의 문제나 작업장 폭력의 문제를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관련한 재해조사 시트입니다. 이건 뭐 한글로 쓰여 있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 폐기하신 1999년에 만들었던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한국의 행정직원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경력이 안 되어서 실제 제가 아까 본 700건 중에 이 재해조사를 제대로 한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조사 내용 잘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빼놓지 않고 조사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활용 가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는 재해조사 시트를 만들어 볼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개정안을 제출을 할 생각이고 아마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사전 협의 결과는 되는 것 같습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살과 자해와 관련한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있는 정신과 의사의 의견이 이분의 자살을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자살하기 이전의 정신 상태가 이상 상태였다는 걸 참가한 정신과 의사들이 합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참가한 정신과 의사의 진료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승인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적 이상 상태를 사전에 준 심리적 부검을 거쳐서 여러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안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해조사 시트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해야 되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질환의 특성과 상관없이 똑같은 시트를 쓰고 있어서 급성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요인과 만성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질병으로 나눠서 시트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걸 조사하는 방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일 때 조사하는 방법,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불안장애일 때 조사하는 방법을 별도로 나눠서 급성 외상성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들을 같이 평가하거나 가중치를, 중점을 따로 둘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을 좀 추가를 할 건데요. 일단 일본에서 2011년에 만들어주신 범주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
성희롱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걸 조사하는 방식을 체크리스트로 할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을 할지는 좀 고민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주요하게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조금 더 깊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한국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산재 승인된 노동자에 대한 요양관리 문제입니다. 진단이 잘못 내려지는 경우들도 워낙 많고요. 취약을 하는 것 외에는 별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상적인 작업장 복귀나 재활이 불가능한 게 지금 한국적 상황입니다. 또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지행동장애는 요양급여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 범위를 좀 넓히고 정신질환자들의 요양뿐만 아니라 재활복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구체적인 걸 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계속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얘기를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일본에 비해서 시작이 많이 늦었는데요.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어려운 점과 저희가 부탁을 드릴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한국의 변화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 더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